음, 이번 책은 고병권 작가의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책이죠. 다들 대체로 다들 시험 기간이라 분주해서 이렇게 못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한 모양인데, 자, 우리 고병건 작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민서, 네? 이 아저씨는 어떤 스타일의 아저씨 같아? 어, 호감, 비호감. 네?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비호감이요. 왜 비호감이야? 음, 표정은 되게 인자해 보이는데, 음. 그냥 뭔가 배불뚝이 아저씨일 것 같아요. 아, 그래. 배불뚝이를 싫어하는구나, 너. 뭔가 그냥 비호감이에요. 그래. 그래. 봅시다. 일단, 나이는 아마 50대 중후반? 50대 후반쯤 되신 분이고, 음, 의외로 통상 고병권을 철학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학은 대체로 인문학이니까 문과의 범주에 해당하잖아. 그런데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이력이 있고요. 동대학원이라는 것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음, 연구공동체 수요너머에서 어, 공부하고 강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박영아, 네? 가경이는 고병권의 책을 읽은 게 있는데, 생각한다는 것? 그렇지요. 생각한다는 것을 읽었지요. 어, 생각한다는 것의 작가고, 그 생각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시리즈, 너머 학교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 수요 너머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학생들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로 만든 시리즈고, 어,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기초 교과서로 선생님이 선정해서 아마 여기서도 선생님과 같이 읽은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 수유너머에서 그 초중등 교과서로 만든 너머 학교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 계속 너무 한다는 것, 너무 한다는 것 있는데, 1권이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지금 고병권 작가가 철학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철학과 관련해서 이 약간 동화 사이즈로 만든 책인데, 사이즈는 굉장히 사실은 작아서 뭐 한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니야. 이 시리즈가 전체가 다. 과학, 예술, 문화, 역사 어,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초등학교는 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한테 가르치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라고 한 컨셉트로 만든 교과서인데 그게 뭐 이제 학교 시험 보는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교과서고 참고로 이 수유너머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문학 공동체에서 우리 학원 이수민 선생님 어렸을 때 여기서 논어맹자인가? 뭐 아무튼 이런 사서삼경을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원하고도 사실은 인연이 있는 그런 곳이야. 선생님은 사실 엄청 팬이고 이 사람. 대체로 그 니체 철학을 독일의 이제 철학자인데 현대 철학을 열었다고 하는 근대 철학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리체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이고 고병관 철학자는 유튜브에 제법 많은 그 강연들이 올라와 있어서 고병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활동을 하고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위신이라고 부르는 중국 현대문학의 근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신이란 작가에 대한 이런 강연들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클럽 자본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올해인가 작년에 완료가 됐을 거고, 한 달에 한 권씩 계속해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사회과학 그 고전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달에 한 권씩에서 한 20권 정도가 되는 시리즈인데 선생님도 워낙에 팬이어서 앞쪽에 뭐 한 1권에서 5권까지는 매달 따라가다가 읽어야 되는 책들이 막 겹쳐가지고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어쨌든 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 고전을 해설하는 그 책 시리즈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마무리가 돼 있는 책입니다. 작가는 이런 분이고요. 음, 선생님 고병건 작가는 선생님의 뉴진스야. 음, 참고로 뉴진스는 선생님이 고병건 작가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선생님 뉴진스와 고병건 작가를 모두 좋아합니다. 고병건 작가의 책을 내가 그러면 얼마나 읽었나라고 해서 한번 선생님 독서 목록을 찾아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권. 한 10권 정도를 읽었고, 앞으로도 아마 고병건의 신작이 나오면 계속해서 읽을 생각이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진짜 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 고병건의 인터뷰나 강의가 온라인의 유튜브의 자료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팬이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병건이 다루고 있는 이 사회 문제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너무 이제 배경식이 없으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몇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정신호, 신호야, 네, 야, 이동대 남일당 건물 옥상 알아 너 어딘지? 용산구예요. 어, 이 야, 지도 보면 대충 어딘지 알겠냐? 지도만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용산구 상강로, 용문로. 용문 쪽은 잘 몰라요. 아, 그래? 네, 음. 들었던 것 같. 여기, 들어본 사건이지? 네네. 2009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아마 시장이었을 텐데, 여기에 그 뉴타운 용산 재개발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절이야. 이 재개발은 어떤 거냐면 노후된
이런 건물들을 철거하고 옆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막 짓는 거야. 그러면 기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 건물주들은 당연히 동의하지. 왜 그러냐면 이 건물주들은 나중에 큰 건물들을 이렇게 세우면 이 건물의 어떤 권리들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 세입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용실하고 여기에서 슈퍼하고 여기서 철물점하고 이런 아저씨 아줌마들은 일단 여기 건물에 들어올 때 너희가 그 건물을 보증금하고 매월 월세 뭐 임대료라고 하지? 임대료를 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계약해서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것 말고도 뭐가 거래가 되냐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거래가 돼. 권리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여기 1층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나는 이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 당연히 건물 주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그런데 내가 미용실을 여기서 하고 싶어서 이 미용실 원래 이 자리에서 미용실 하던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여기 미용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미용실 아줌마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그래도 단골도 있고 내가 그냥 빠져나가기 너무 억울하다. 난 안 나간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걸 주고받냐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걸 주고받아. 그런데 통상 미용실 같은 이렇게 용산처럼 번화한 곳에 중심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뭐 1억에서 2억 정도를 막 주고받기도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이 미용실을 잘 운영했다는 권리를 다음 미용실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것들을 넘기는 거야. 주인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여기 철거한다고 이제 계약이 다 됐다고 내가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이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내가 10년, 20년 정도 여기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오기 때 내 평생에 여기서 내가 일해가지고 노후까지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에 모은 1억, 2억 정도를 여기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하신 이런 세입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기가 철거하기로 하고 나가라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보상금을 줄 테니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이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왜? 나는 계약을 2년짜리 혹은 3년짜리 계약을 한 사람이고 실제 2년, 3년 안에 내가 여기를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를 인테리어를 하고 돈을 막 들여가지고 영업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거를 철거하겠다고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철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용산구 일대에 건물들, 노후당 건물들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런데 이 건설을 주도하는 그 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아니면 이 집주인들 뭐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뭐 내 할 바 아니다. 건설업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이 집주인들한테 이거 다 사가지고 이거 철거하고 얘네들한테 권리 주기로 했으니까 니네들한테 줄 돈 없다. 이렇게 한 거지.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야, 이거 어차피 니네 이런 리스크 다 안고 가는 거지. 니네 그냥 현실적으로 꽝이 났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목숨 거는 문제라고. 근데 평생에 모은 돈을 갑자기 어떤 정부 시책이나 재개발공사 때문에 날리게 생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이 건물 옥상을 점거했어. 그래서 농성에 들어갔어. 데모를 했어. 그랬더니 이 농성하는 분들을 진압하려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어. 무슨 테러 진압하듯이. 그래서 이 대형 크레인을 새벽 6시에 올려가지고 경찰 특공대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이 이분들이 저항하려고 화염병 만든 것들이 불타가지고 이 농성하시는 분들하고 경찰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어, 몇 가지 사건들을 계속해서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전장현의 시위는 너희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동권 시위.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줘라. 역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 10년 넘게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정치권이나 시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하철 탈 수 있는 시민 아니냐 아무리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비용 문제가 있잖아.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 화장실에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 화장실 있잖아. 이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게 여성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거랑 비용이 거의 비슷한데 차라리 여기에 그냥 여성 화장실을 더 늘린다든지 이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높아지고 굳이 장애인 화장실 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장애인들도 당연히 바깥에 이동을 하면서 적어도 그, 이 편안하게 그 생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문제이잖아. 인권의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런 화장실을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플랫폼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모든 지하철역에 다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지.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우리도 지하철 탈 권리가 있고 우리도 시민 아니냐. 우리는 왜 제2 시민 취급하고 차별하냐. 라고 하면서 이동권 시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위의 방식이 문제인 거야. 시위 방식이 출근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하는 시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휠체어로 타는 그런 시위의 방식을 쓰는 거야. 이거는 출근 시간에 복잡한 지하철을 멈추겠다는 의도거든.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지하철을 혼잡하지? 왜 이렇게 나 출근하는데 지각하게 생겼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리려는 방식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런 불법적이냐?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지하철에 장애인이 한 명, 한 명, 한 명 연속해서 타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니지. 하지만 이런 식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공공의 교통수단을 멈추게 하고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비효율의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진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중요하죠. 일반 시민들은 그래 장애인의 이동권 알겠어.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 무고한 그 시민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지하철을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누군가는 그래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그리고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그 지하철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 당연한 권리가 왜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지라고 하면 돈 때문에. 다음 장면을 봅시다. 이 장애인 등급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사건들을 병치를 하고 있는데 이 병치되는 사건들의 공통적인 원인들과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장애인 등급제라고 하는 것이 폐지됐어. 몇 년 전에. 원래는 어땠냐면 장애인을 등급으로 해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애 등급에 따라서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최고 부담금 얼마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니까 장애인 등급별로 1등급의 중증 장애인한테는 몇 시간의 도우미를 붙여주고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장애인 등급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행정 편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방식이긴 한데 실질적인 이 법이 그 작동해서 무엇을 위해서 작동해야 되는 실질적 가치는 뭐야? 장애인의 복지와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라고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 방식이 그냥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기도 하고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 개별 사람들마다 다 다른 불편함과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단지 행정 편의적으로 편의가 맞겠다 쉽게 행정 편의적으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높은 등급한테는 많은 돈 지원하고 적은 등급한테는 적게 지원하고 땡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것인데 장애인을 위주로 만든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나누는 것도 그냥 참고 자료로 나눈 것이고 어, 활동 지원 급여 모든 장애 등록 장애인들한테 당신이 다리가 불편하든 뭐 눈이 안 보이든 그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개별적인 장애인들한테 좀 물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 금액 이내 정도에서 무한정은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탈시설. 그러니까 특정 등급의 그 지적장애나 이런 분들을 강제로 정신병동 같은 데다 가둘 수 있는 이런 그 시설에 그 강제로 가둘 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둘 수 있는 보호자가 원할 때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이런 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왜 우리는 장애인 등급제를 이제서야 폐지했을까? 그리고 현행 이 제도라고 하더라도 많은 한계들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혹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대표적으로 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이 그 원래는
이렇게 몇인 1조로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 밤에 혼자 그 작업을 하다가 이 화력발전소니까 그 뜨거운 어떤 용광로 같은 데에 끼임 사고가 나가지고 딸려 들어가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안전 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공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사고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안전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냐? 이 사망자는 외주 노동자야. 이것을 이해하려면 외주 노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레미안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삼성이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삼성이 A라는 기업한테 B라는 기업한테 이거 나눠줘. 그리고 A는 다시 뭐 나 다한테 나눠줘.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한테 나눠줘. 실제로는 요런 기업들, 이걸 하청 기업이라고 하는데 하청 기업들이 이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다 짓는 거거든. 위에서 감독하고 뭐 이렇게 큰 수주 이렇게 이 계약을 따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하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큰 것들을 하지만 실제 공사들의 현장들은 다 이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 영세 중소기업들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삼성건설은 예를 들어서 안전 우수 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는 회사인 거예요. 분명히 이 화력발전소 역시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기업은 항상 아무도 다치지 않는 회사예요. 분명히 대기업 이름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안전조치를 세우지 않아서. 밤에 혼자 일하게 놔두는 것은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당연히 이 회사는 모른 척하는 거지. 본 회사는. 왜? 우린 몰랐어. 이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이 회사들, 최상등의 위의 회사들의 CEO도 처벌받기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징역 가거나 벌금 먹는 거.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지. 50억 이하의 벌금 부과. 이런 식으로 이 하청 기업의 사람을 이렇게 이 회사와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법이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밑에서 안전조치가 안 된 것을 위에서 묵인하고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에 만들어진 법이야. 이런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니까. 작년에 우리 뭐 파리바게트나 던킨도너츠인가? 던킨도너츠가 아닌가? 파리바게트 대표적인 삼립이라고 하는 빵 회사가 우리 특히 안양시에 이렇게 공장도 있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꾸만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나서 불매운동도들 하시고 그랬잖아. 피해자는 빵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런데 자, 여기까지 지금 이 고병권이라는 작가가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소재들이야.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어, 장애 문제나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효율성, 다시 말하면 돈의 문제와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사이의 갈등이지. 누가 장애인을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다들 우리 사회의 돈을 거기에다만 다 쓸 수는 없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 써야 되니 장애인들한테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대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우리 법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보호해주니 요즘으로 치자면 전세 사기법 같은 거잖아. 부동산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이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걸 바탕으로 갭 투자로 하는 방식으로 이 부를 축적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제 뭐 글로벌 위기나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파산하면서 거기에 전세를 들었던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평생에 자기가 모은 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리는 사람들이 지금 뭐 수천 명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막 벌써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열 몇 명이 넘게 자살하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어떡하니? 뭐 사기당한 건 어떻게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건 맞지만 다른 사기와 이 사기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분들 지원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전체에서 보자면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마다 뭐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가 계속 있어서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거지. 어, 이거는 너희들한테 물어봐도 그때그때 다른 어떤 답들이 나올 것 같아. 양쪽의 가치가 서로 다 뭐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개인의 자유나 혹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것을 더 중시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성장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인간다운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편에 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사회적 약자의 편에 드는 것이 어, 어떤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야, 그 목소리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사회가 그 뭐 가난은 뭐 임금님도 구제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뭐 저런 고통들이 있는 거 원래 뻔한 거 아니야? 뭐 운명이지 어떻게 할 거야?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음, 이 책을 잘 읽은 학생이라면 이 3번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책의 저자는 인터뷰에서 그리고 이 책 안에서도 이 표지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 책의 주제와 관련지어 추측해보자. 이 문제 조금 어렵나? 아니면 이 문제부터 풀자. 그러면. 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일까? 정신호군, 행. 신호는 이 책을 좀 읽었나? 집에서 책을 못 찾았어요. 아, 그때 너무 돌아가지고. 음, 이 책을
이 책의 제목이 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볼 사람. 답변. 아, 이민서. 왜요? 음, 이 제목은 왜 사람을 목격한 사람입니까? 제 생각 말하는 거예요? 네. 음, 생각을 하고 있군요, 민서가. 그러게요. 이다경. 예. 음, 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일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그런 게 나오니까 음, 그런 것을 목격, 그걸 사람이니까 사람을 목격한 사람? 그렇지요. 음, 어, 잘 대답을 했는데요. 이 고병권 작가의 의도는 이런 거지. 아까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그 어떤 사람이 외쳤다는 거잖아.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는 어떤 곳이야?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 왜? 불타고 있고, 여기 있으면 사람이 죽어.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있다고. 그 앞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을 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 너희도 알다시피, 이렇게 계단 옆에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아서 몇 명의 장애인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우리한테 쓰라는 거냐. 뭐 여기는 그때는 지하철이겠지. 지하철 여기도 우리 사람 있다고. 건설 현장에 위험천만한 것들이 막 널려 있는데, 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당연히 법적으로 다 보장하게 돼 있는데, 그 법적으로 정한 모든 조건을 다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부 이렇게 좀 걷어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돌아가신다고. 그럼 거기는 어떤 곳이야? 거기는 사람이 있지 말아야 할 곳이지. 노동자를 거기서 일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 새벽에 용광로가 있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브레이크를 사람이 다치게 끌려 들어갈 때 그것을 스톱 버튼을 눌러줄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곳에 일하는 사람을 두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사회는 사람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만 사람이 있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는 어떤 가치보다 돈을 우선시하니까. 어, 돈은 당연히 좋은 거지. 선생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어, 이것을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금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지.
10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는 투표권이나 인간다운 삶이 없었는데 여기 여성들을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사람 숫자로 세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누군가 외쳤을 것이고, 그게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든 거지.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예를 그냥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돈 주고 일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냥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뿐이야. 그냥 사람도 그냥 그 저쪽에서 잡아온 사람이니까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고 하드한 존재니까 사고 팔아도 돼.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야. 쟤네 잡아오면 쟤네 돈 안 주고 일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 더 부자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사냥해다가 배에서 죽고 사냥하다 죽고 뭐 탈출하다 죽고 그렇게 죽어서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가면서 미국 사회가 작동했단 말이에요. 유럽 사회가. 거기서 누군가는 얘기했겠지. 저들도 사람이고 저기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업은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은 기업이야. 표창받았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얘네들 밑에서 이 회사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 회사가 안전한 회사라고 표창받아야 되냐는 거지. 이거는 뭐야? 대기업의 직원들, 우리 기업의 직원들은 사람이고 우리 사람이고 얘네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 거지. 장애인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불행한 건데 어떻게 불운하잖아. 이렇게 쳐버리고 그걸 사람으로 치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 불공평한 사람이 없는데 저도 사람인데요. 아니 너는 장애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는 어쩔 수 없잖아. 너는 대학 못 나왔잖아. 너는 뭐 지방대 나왔잖아. 계속해서 사람을 갈라가지고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와중에 여기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고병권은 이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좀 다른 것은 목격한 건데 목격당한 거가라고. 우리는 저 불행한 어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봐버린 거라고.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본 거야. 저기서 사람이 불타 죽어가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은 외면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거고 아이, 끔찍한 일 봤으니까 빨리 도망가가지고 내 삶을 정상적으로 나 위주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외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목격한 사람이지.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한 이유도 그런 거야. 사람을 목격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의 고통을 봐버려서 차마 인간으로서 맹자는 불인 인지심, 불인 참지 못한대. 뭘 참지 못하냐면 차마 못 참는데 사람으로서 절대 못 참는 마음이 있대. 그게 뭐야? 누군가의 고통을 봐버렸어. 그 자리에서 봐버렸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자신한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멈춰 선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해? 여기 사람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해진 사람, 외면하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잊어버렸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을 본 사람을 본 사람이 있어서 연쇄된다고. 디자이너가 고병건 작가의 의도를 너무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가 인터뷰가 있었어.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어떤 고통을 직면한 사람. 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냐면 이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고통받는 사람이고 뒤에는 고통받는 사람을 목격해서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상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지.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이렇게. 어, 우리 그 외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진 게 뭐냐면 아름다운 삶 무엇인가? 라는 면접 문제를 우리 중3 학생들한테 풀렸는데 아름다운 삶은 성공하는 삶과 풍요로운 삶, 뭐 만족하는 삶과 좀 다르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거잖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금방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병건 같은 사람이야. 고병건은 이 책에서 자신을 어, 낡은 앰프, 낡은 스피커 같은 사람이고 나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생각했대. 장애인 운동들을 하고 장애인들이 시위들을 하는 현장에 낡은 그 앰프가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낡아가지고 소형 마이크가 돌아다니는데 이 목소리 작은 우리는 웬만하면 외면해버리고 싶은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큰 확성기로 다른 사람 귀에 도달하게 해주는 이 마이크 혹은 확성기, 이 앰프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 나 저런 낡은 앰프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 글쎄요, 뭐 어떤 삶을 결정하고 살 것이냐는 다양한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아니고 사이간,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인간인데 그것은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기대어서 사는 거지. 인간이 혼자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을 상태에서는 우리가 통상 인간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인데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가치라든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할 때 이 공동체는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조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아름답게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한테 읽히는 것이고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봤으면 하고서 권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서평을 소개하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113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무 이제 사실 속상한 구절인데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짜르투트라가 든 예는 이렇다. 니체의 짜르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인데 어려운 철학책이긴 한데 내년 4월 커리큘럼에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놨어. 같이 읽게 될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아서 뭐 할까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 할까? 불행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르신들이나 선생님 주변에도 이렇게 TV 보다 보면
이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장면들이 나오면 아유 못하러 저렇게 애들은 낳아서 못하러 애는 낳았어 저렇게 불행한 아이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주변에. 네 처지를 받아들이고 운명을 받아들이면 삶을 옥죄는 끈이 조금은 느슨해질 것이다 라 말하는 사람들. 그 운명이니까 받아들여. 자라투스트라는 이들을 존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편협한 인간들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신의 병든 시각을 아무에게나 투영해서 타인의 삶에 의지를 꺾는다.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람들이고 저 비참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역동성이나 삶을 향한 어떤 열망은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병든 관점에서 저런 사람들은 불행할 거야. 저 사람은 장애를 가졌으니 불행하고 살 가치가 없고 너무 힘들 거야라는 자신의 편협한 어떤 그 좁은 시각, 병든 시각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이제 철학 선생님이니까 얘기했더니 너무 슬프게 엄마라고 대답했대. 지금 이 그 고병권 철학자는 노들 야학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그 야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철학을 가르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우리 엄마가 그래요라고 했다는 거죠. 약간 탈룰라 상태가 된 거죠. 그 엄마는 내가 아는 한 수십 년을 그에게 헌신해온 사람이다.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지적 장애나 이게 말하는 장애가 있으시니까 죽음의 설교는 연민의 눈빛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야? 죽음의 설교가 뭐야? 너 살아서 뭐하니 같은 설교지. 그거는 엄마가 이 장애 학생을 볼 때 늘 불쌍한 눈빛으로 계속 본다는 거야. 사랑하는 눈빛이겠지. 근데 너무 연민으로 보니까 그 연민의 눈빛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러나 죽음의 설교자로 지목된 그 엄마도 실은 매일 죽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다. 엄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 죽음의 설교자가 됐을까? 고병건이 생각할 때는 매일 들어서 그렇대. 죽음의 설교를. 불행한 아이를 낳았으니 처지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다음 생에는 부디 평범한 부모 자식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이 얘기는 뭐야?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면 이번 생에는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죽음의 설교라는 거야, 이런 식이.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 헌신적인 엄마도 언제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이 파트의 중력 파트는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을 둔 그 보호자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되시는 비극적인 뭐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만들어질까?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고병건이 볼 때는 죽음의 설교자들 때문이고 우리도 이런 어떤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쭉 뱉는 어떤 이 무심한 말들이 죽음의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병건의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는 이 생각하지 않음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런 죽음의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세상은 어떤 원리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저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살려는 사람을 죽이는가? 왜 그래? 장애를 가진 아이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마음은 이 부모자한테 누가 만들어준 거야? 이 세상에 어, 평범한 사람들이 죽음의 설교를 해서
자라투스트라는 죽음의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고 싶으면 너나 죽으라고. 어, 살려는 사람은 살게 두라고. 자신의 병든 관점을 자신의 왜곡되고 편협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좁은 시야로 자기의 그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 이외의 모든 삶은 불행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그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해서 다른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무지한 시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병건은 스스로 자신을 싸구려 앰프 같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얻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대변한 그의 문장은 더없이 값지다. 이 책에 묶인 글들의 일부는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읽었던 것이고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팬이니까 이 책 안에서도 중복되는 주제와 구절이 없진 않지만 나는 고병건의 글을 응원한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삶과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알미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삶하고 많이 비슷한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서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알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잖아. 아, 머리로는 알아요. 난 못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아는 거냐? 이런 문제지. 소외받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목격하는 사건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그들 곁에 함께 편들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덕심도 마치 물리적 장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무기를 끼치기 마련이고 연민과 공감도 힘이 드는 일이라 일부러 외면하기 마련이다. 예수님 시대에 그 친일파 같은 존재를 로마의 세금 관리인 세리와 창기, 몸 파는 여자들과 나병 환자, 문두병이 걸려서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다. 예수가 이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지. 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는 나라에 산다. 좀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그물총으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가둬가지고 아무리 불법 체류 노동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불법이 그들을 사냥하듯이 그물로 잡아서 골방에다가 고문할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 사람인데. 거기 사람이 있다지. 장애인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을 보고 비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다.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매겨 행정 편의적 지원을 하는 사회. 출근 시간 지하철을 멈춰서라도 사람다운 아동권을 이동권을 보장받으려는 장애인들을 적대시하는 나라에 산다. 하지만 이런 부조리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쉽게 외면한다. 나는 갚아야 되는 대출이 있어서 늘 가난하게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서 슬픈 사람과 손잡을 시간이 늘 없고 내 식구들의 필요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남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급하게 외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된다. 선생님 스스로도 좀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는 책이야. 그래도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지 않으려니 그래서 고병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어, 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편 갈라서 이쪽 편을 드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읽히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이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히 이 마이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이들의 마이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병관 같은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고 고병건 역시도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한 사람이고 우리도 또 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두껍지 않은 책이고, 뭐, 읽고자 마음을 먹으면, 글쎄, 두세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야. 아마 지금 이 책들을 대부분 좀 다 완벽하게 읽지 못하고 수업에 참여를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 다른 책들도 선생님이 강조하고 꼭 잘 읽자라고 하지만 이 책은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과 같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야. 그렇다는 점에서 잘 읽고서 어, 한번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하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나머지 부분들 다 읽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준혁. 그래. 넌 누구냐? 6, 7, 네, 2, 5. 저 정영빈이라고 오늘 처음 수업 들었. 아, 그래? 반가워. 수업 네, 시간에 네. 보자. 그래. 유건영. 안녕히 계세요. 그래. 건영이 잘 자라. 네. 이다영도 빠이.